몰카 아직도 살아있어요. 스탠포드 대학 몇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책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뭐 다 한참 옛날 사람인 것 같죠. 지금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죠. 반두라도 살아있죠. 조나센도 살아있죠. 조나센도 작년에 출제가 됐잖아요. 작년에 조나센은 어쨌든 그 교사학습법 파트에서 1인자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고, 반두라도 교육심리학계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출제가 됐어요. 이미 이 사람 아직 살아있고 영향력이 큰데 아직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 심심치 않게 수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모의고사 낼 때 그 모의고사에서 조나센을 제가 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거 이번에 계속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모의고사로 저 조나센 문제를 한번 풀었거든요. 2017년에도 나왔거든요. 이거 이상한 거 지금 자꾸 수기 얘기 나오니까 이거 알고 들어야 되겠다 싶은 게 조금 더 분명하게. 일반적으로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기 과정은 대규모, 한참 수기 과정을 거치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여러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서로 논쟁하고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의 자금도 많이 필요하죠. 대규모 자금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해서 선생님들의 견해가 일치될 수는 없잖아요. 서로 다르면,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 그럼 견해들이 다 다르면 그걸 서로 어떤 논쟁을 통해서 어떤 합의를 거치고 어떤 가장 그럴듯한 대안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을 만든다. 그럼 학교의 그 교육과정을 만든다. 그럼 반드시 이 수기과정이 요구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당연히 수기 형태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능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실제적으로 기술하고 있죠. 실제로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실제적으로 기술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내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발의 자연스러운 실제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야 이렇게 불러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후대들은 학자들은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수기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똑같이 상관없습니다. 문제중심 학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교수 학습 파트에서 이 구성주의 교수 이론은 아직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데 교수 이론이 출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논점은 상황학습 이론하고 그 다음에 PBL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도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우선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보는 거는 이제 문제중심 학습이고, 싹 알아두세요. 싹 전부 다. 문제중심 학습은 일단은 문제,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죠. 문제 기반 또는 문제중심 학습. 문제중심 학습이 여러분 문제중심 학습을 운영하려면 일단은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리고 학습자가 어떤 활동을 하도록 하는 거고,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교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일을 잘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 학습자는 우리가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줘야 돼. 자원 제공. 이게 있어야지 문제중심 학습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 다 설계를 해야 되길. 내가 문제중심 학습으로 수업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학습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원을 풍부하게 제공해야 될 것인지 이거 먼저 설정해 놓고 시작해야 되겠죠. 문제를 만들 때는 이 문제는 실제 생활과 관련된 문제라 된다.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실제 생활과 관련되면서 복잡해야 된다. 일단 간단하게 해결하면 곤란하고요. 복잡해서 바로 해결이 안 되는 거 바로. 그리고 비구조화된 문제. 이 비구조화된 문제이고, 이 문제로 시작하도록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학습자는 이 문제를 접하면 이거를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지식은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지식은 처음부터 문제 던져놓고 문제 풀으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자기 혼자서. 그래서 자기 혼자서도 해결해야 되고요. 자기 주도적으로도 학습하고, 그리고 또 협동해서 협동학습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 해결 과정을 보면
세 번째 논점입니다. 세 번째 논점은 성장 지향 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요거 되게 중요해요. 요거. 최근에 성장 지향 평가를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추세고, 성장 지향 평가 중에서도 성장 지향 또는 성장 참조 평가죠. 자,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평가 기준을 집단 내의 기준, 집단 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집단 내부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부과하려고 하는 게 규준 지향 평가, 규준 상대 평가고, 학습 목표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 규준은 상대적 기준이고, 규준은 절대적 기준입니다. 절대적 기준. 준거 지향 평가, 준거 지향 평가 또는 준거 참조 평가. 이거 준거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절대적 기준인 학습 목표 또는 성취 평가제도 준거 지향 평가입니다. 그게 절대적 기준이죠.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거. 성취 기준. 학습 목표, 성취 기준이 곧 학습 목표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학습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게 준거 지향 평가 또는 목표 지향, 목표니까 목표 지향 평가. 그 다음에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 기준이 자기에게 있으면 자기 참조 평가 또는 자기 지향, 자기 참조,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 참조 평가. 자기 참조 평가에는 성장 지향 또는 성장 참조 평가와 능력 지향 또는 능력 참조 평가, 노력 지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노력 지향은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성장 지향과 능력 지향 정도 보셔야 되는데, 특히 성장 지향 평가 또 성장 참조 평가를 조금 더 유심하게 봐두시면. 그 다음에 마지막 논점입니다. 동료 장악의 방법과 장점 각각 두 가지. 장악은 지난번에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죠? 동료 장악의 방법은 보통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교과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년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학년 교사, 같은 학년, 동학년끼리, 같은 학년 교사끼리 이 동료 장악을 실시할 수 있겠죠. 같은 학년 교사끼리. 그 다음 중등은 같은 학년끼리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교과 교사끼리 하는 게 낫겠죠. 그죠? 동교과 교사. 동학년끼리 하기는 동학년끼리 한다 그러면 1학년이다. 중학교 1학년. 나는 국어인데 저기는 수학 선생님이다. 우리 동료 장악하다.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교과, 동교과 교사끼리 서로 수업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전해주는 형태로 동료 장악을 실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같은 학년끼리 중학교에서 같은 학년끼리 한다고 해서 뭐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람직하지는 뭐 하기는 좀 그렇죠. 그죠? 같은 학년끼리 할 때는 관심사가 같을 때,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교사끼리, 같은 관심을 가진 교사끼리, 비슷한 문제나 관심을 예를 들어서 어떤 비슷한 문제나 관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선생님들끼리 같이, 같은 교사끼리, 그런 교사끼리 이 동료장을 실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멀티미디어 수업과 관련돼서 수업을 하고 싶다. 근데 딱 옆에 선생님도 멀티미디어 수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멀티미디어 수업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우리 요 같은 선생님끼리 한 두세 명 모여서 동료장을 실시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뭐 같은 학년끼리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멀티미디어 수업 기술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과목이 좀 달라도 상관없죠. 같은 관심에 대해서 같은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교사들끼리 동료장을 실시할 수도 있고, 주로 이제 초임교사들은 주로 이제 임상량을 많이 실시하는데, 이 초임교사랄지라도 초임교사와 경력교사가 짝을 이루어서 그 동료장학을 실시할 수 있죠.